안녕하세요. 법정무덕의 황영준입니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최장방 공격수를 자처하신 분이죠. 국민의힘 주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바로 질문부터 들어갈게요. 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퇴임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개혁 점수를 이제 빵점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저희가 대선에 패배한 이후 국민들께 더 희망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실망만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혁 방안이라는 것이 이 구성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직 전당대회도 열리기 전이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개혁 방안에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희생을 요구하려면 어느 정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진단에 동의하고 이제 저희가 정말로 강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도로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개혁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전국이 거쳐서 이제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거잖아요.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국민의힘 개혁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그 송원석 비대위 체제는요, 전당대회 관리용입니다. 거기서 어떤 특별한 개혁안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고요.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개혁 방향의 큰 틀에서는 그 의원들이나 그 당원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어도 세부 방안에 들어가면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느 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각자 자기 공약을 걸고 노선 투쟁을 확실히 해서 거기서 그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시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까지 현재 비대위 역할이라는 것은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직접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인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는 저는 임시적인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당대회는 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당대회는 저는 솔직히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라는 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나오면 안 되고 누구는 참아야 되고 누구는 꼭 나와야 되고 저는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개혁 방안을 들고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그 개혁 방안이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새로운 인물이 바로 나타나도 되고요. 새 인물이 없다면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저는 누구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대선 국면하고 많은 변화가 생겼고 정치적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것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에 충실하려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뢰도를 주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을 가릴 이유가 없죠. 누구라도 나와서 대신에 정확한 자기 생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거론되는 거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이 정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누가 그래도 적임자 개혁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야당의 수장으로서 누가 가장 적합하다? 그 네 분 다 지금 현재 출마 선언을 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지금 평가를 하기는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네 분 저는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네 분 외에도 상관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좀 어정쩡한 입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상대 후보의 문제점만 부각하는 식의 그걸 가지고서는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당권을 잡아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인 생각이 뭐냐는 거죠. 본인 생각이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확고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줘야 저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실패한 후보자는 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올까요?
저도 보도만 봐서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후보로서 나왔었고 이제 야당이 된 입장에서 본인의 역할을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 입장에서 제일 큰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 아닐까요?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는 과정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은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와서 당권 도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수 지형뿐만 아니라 네.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원래 방향성은 바람직하죠. 예. 하지만 대선이라는 절박한 상황 하에서도 저희가 단일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위해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거기에 또 힘을 뺄 시간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어도 그래도 자강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고 우리 당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 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을 가정적으로 하는 것은 가뜩이나 복잡한 어떤 화두를 더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차차 길은 열어놓되 기본적으로는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저는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뭐 외부에서 누구 데려오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 네. 당장 무슨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가장 큰 선거에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또다시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1차 소환 조사 받았고, 근데 그러면서 지금 뭐 조사 일자나 아니면 조사자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특검 쇼핑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어떤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다 수사에 협조하고 임해야 된다는 것은 뭐 대원칙은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쇼핑이란 말이 통하려면은 이게 권력자일 때는 그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자는 권력기관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를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판을 하는 이유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가 자기 재판을 멈추거나 혹은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반대로 이 부분은 내란 특검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정당하게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특검을 쇼핑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내란 특검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도를 넘어서면은 사실 내란 특검의 수사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법적인 절차에 따른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을 적절히 강구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뭐 국정영장 청구나 이렇게 신병 확보를 하는 수순이겠죠? 근데 뭐 제가 그런 수사 수순까지 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예측하긴 그렇고요. 저는 형평성 문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수사 권력이나 공권력이 발동됐을 때 저희가 여야 균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직관적인 거거든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가도 아무도 조사를 받지 않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또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불편할 수 있고 이해 충돌이고 방탄으로 보여지는데 또 반대로 상대당에 대해서는 그 당과 관련된 이슈이거나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라는 정도 선은 당연히 다 수용을 하는데요. 그 선을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거울처럼 상대당도 비추게 되는 거니까 이중잣대 문제에 있어서는 좀 여당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당이 지금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여당인 거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당은 말을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가이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은 결과로 말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그냥 원론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수사 가이드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떤 대통령도 그런 말은 조심을 해왔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내왔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야 균형도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계속 뭐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함께 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미 탈당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사실 수사와 재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도 예. 같은 원칙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공당으로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네. 그 수사와 재판과 관련해서 뭔가 그 방어태세만 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법의 영역이고 예. 그래서 입법 권한하고는 사법 권한은 엄격히 분리돼야 맞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뭐 절연이라는 뭐 감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네. 이 이슈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거나 당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수사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 사이에 인권 침해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죠. 근데 하지만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률가이시고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이제 인사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제 후보자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차장님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번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정성호 의원도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발언하시는 것도 많이 네. 봤고 또 봉욱 그 전 대검차장 같은 경우에서도 법조계에 좀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두 분 다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만 지금 좀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성향이 합리적인 것과 이 정책 방향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조국 사면 얘기를 하세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면도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기속되지는 않지만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거기서 채용 비리와 입시 비리는 가장 먼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죄입니다. 아마 입시 비리나 채용 비리를 했는데 사면되는 대상자를 아마 떠올려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조국 그 전 대표의 사건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그 국민들의 평가도 끝났고 현재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6개월밖에 살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르다. 또 인터뷰를 보니까 검찰청은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모든 어떤 제도를 개혁할 때는 그게 국민한테 포커스가 돼야 되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렇죠. 제가 변호사 생활도 3년 정도 했는데요. 검수완박 부분이 이제 나왔을 때 의뢰인들이 굉장히 피곤해했어요. 왜냐하면 첫째적으로 사건의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졌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도 고소를 해도 이게 뭐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했을 때 국민한테 편해져야 되는데 이번에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것도 그겁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그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판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사권도 있는데 이거는 아예 그 수사하던 그 많은 검사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만 하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월급을 받고 그동안 수사로 훈련돼 있는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그분들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 하루아침에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검찰 수사관이 되려고 지금 1년, 2년씩 공부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1, 2개월 만에 제도를 그렇게 확 바꿔버리면 이게 이분들의 어떤 기대 가능성?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며 이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고 또 다른 기관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거기 사람도 또 다시 새로 다 뽑아야 되고 건물도 다시 다 빌려야 되고 거기에 또 뭐 인사 관련된 사람들도 다 뽑아야 되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2배로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수사기관대로 여러 명이 돼서 국민 입장에서 어떤 뭔가 내가 피해를 당하든 어쨌든 내가 뭐 잘못을 해도 누가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국가수사위원회도 또 만든다고 하죠. 수사기관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치안을 위해서 국민을 필요하면 불러서 실제 죄가 없는 사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권력기관인데 권력기관이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을 저는 개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혹시 되시더라도 그런 정책 방향과 관련된 거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역대 사법 시스템을 그렇게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사법개혁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1년 이상 논의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급하게 2, 3개월 만에 하는 것은 전 국민들께 바로 피해가 직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치안부터 구멍이 생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사실 인천 때 의원님이 사실 의원님밖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그 검증을 하셨는데 일단 당장 인준안이 모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여야 합의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 역대급으로 뭐 증인도 안 부르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킬 의결수가 있고 표결이 가능하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줄기차게 저도 공격받아가면서 지적을 하냐면요. 국무총리의 인사검증 기준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의 인사검증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당장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이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의미에서.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나 탈세나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냥 청문회 때 얘기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넘어가거든요. 청문회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고 청문위원이면 민주당 소속이더라도 그 인사 검증하는 대상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위원이 무조건 변호사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맡겼는데 당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김민석 후보자는 뭐 널리 제가 하도 얘기를 했으니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처갓집에서 2억 원 정도를 현금과 계좌로 지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한 5년여가 걸쳐서 본인이 지원받았다라고 청문회 때 처음 밝혔어요. 이미 탈세했다라고 자인을 한 겁니다. 중요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았을 때 연간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 받으면 중요세 신고를 딱딱 해야 되거든요. 5년 동안 놔두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뒤늦게 했다는 것 자체가 증여세를 탈루해 왔다는 대국민 자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돼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증여세를 신고한 건지 며칠자로 한 것인지 전액 납부한 게 맞는지 그런 가장 기초적인 자료도 안 냈거든요. 아니 증여세 똑바로 냈으면은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인데 이걸 왜 내지 않지? 제가 오죽 답답하면 하도 민주당이 메신저 공격하길래 그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내 자료도 공개할 테니 같이 좀 공개하자라고 했어요.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한 거거든요. 저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그쪽에 공개하면 저는 언제든지 공개할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안 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면 앞으로 이게 표준이 돼서 다른 인사청문 대상들도 전부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공직의 부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통과되기 전까지 국민들께 최대한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청와대 석사 문제 그리고 이제 출입국 기록을 이제 원래 세부 자료는 이제 따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하셨나요? 출입국 자료는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출석 일수 이런 거는 사실은 보기 나름이니까 좋은데요. 원래 논문 표절은 기본적으로 가장 그 검증 대상 중에 7대 검증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우려되는 거는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내고 이런 부분보다 법의 의식이나 법의 기준점이 너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 표절도 각주와 인용을 제가 잘 미흡해서 못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각주와 인용을 못 따는 것이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표절에 대한 자백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표절했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은 듯이 지금도 대학의 도서관에서 막 밤새서 논문 쓰고 그 각주 인용 하나 정확히 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논문 제가 정치인이니까 각주나 인용 같은 거 잘 못 따는 게 당연하잖아요.
라는 정도가 법의식이라면 네.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냥 제가 사는 곳을 못 밝히면서 우편물 주소지를 우편물을 받을 장소를 하기 위해서 강신성 씨라는 분의 오피스텔에 주소를 옮겨놨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위장 전입입니다. 동기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사는 곳과 다른 곳에 주소를 옮겨놓는 순간이 위장 전입인데 국민들한테는 증여세 제대로 내라, 세금 내라, 네. 위장 전입하지 마라, 논문 표절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저는 뭐 그거는 그럴 만한 제 사정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사과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11명 하여튼 장관 후보자들 이제 줄줄이 이제 임명이 돼서 그 중에서 또 의원님께서 혹시 또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있는 후보자가 저는 뭐 제가 이제 인사청문을 지금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이다 보니까 다른 걸 뭐 제가 자료를 들여다본 건 아닌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의 아들 문제는 지금 이번에 부동산 대출 규제랑 맞물리면서 저는 이거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그냥 때는 2019년도고 조현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미국에서 있었고 근데 아들은 자기 자금이 한 3, 4억 정도 있고 그리고 뭐 아버지와 외조모가 10억 정도를 증여했다라고 합니다. 증여는 증여세 내고 했다라고 하는데 증여세를 또 언제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또 청문회 때 밝히겠다라고 해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미국에 있으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집값이 들썩거리니까 산 것이죠.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바로 10개월 전에 부모 찬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강연도 하고 다녔는데 10개월 뒤에는 아들 집에 대해서는 이 투자 패턴이나 갭 투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이제 평가받는 부분이거든요. 6년 사이에 그 아파트가 15억이 올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해서 오늘부터 이제 자기 집을 담보로 하더라도 6억 이상 대출 절대 못 받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대비되는 거거든요. 누구 아들은 되고 누구 아들은 안 돼? 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점점 크게 쟁점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주 의원님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